일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매우 이제 빈번하게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고,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 다루셨던 그런 어떤 하나의 시장에서의 균형,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어떤 시장, 특정한 시장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런 경우는 그런 그 상황에서의 균형은 우리가 부분 균형이라고 합니다. partial equilibrium이라고 하고요. 부분 균형의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갖는 하나의 시장에서 균형을 살펴보는 것이라면, 일반 균형은 그 경제 전체의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반 균형 혹은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러니까 경제 전체를 두고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큰 이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생각해 볼 때 그 정책이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어, 그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 여러 개의 시장이 거시경제에는 존재하겠죠. 뭐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쪽은 주택시장이 있을 거고요. 주택시장도 우리가 좀 세분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빌리는, 뭐 전세 형태로 빌리는 시장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월세 형태로 빌리는 그런 시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그냥 대충 주택시장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다양한 시장이 이제 그 안에 있겠죠. 대충 그냥 주택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뭐 대부 시장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시장. 예를 들면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뭐 대부 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loan of funds market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loa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 이런 뜻이잖아요. loan of funds market.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하나의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정책을 시행을 하겠죠.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이것을 이제 억제하는 형태. 지금 정부의 정책은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지만 여하튼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책의 방향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택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요. 이제 그렇다면 이 상승 속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꺾을 수 있는, 좀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들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뭐 어떤 형태의 정책이든 어떤 형태의 정책이 주택 시장에 들어왔겠죠. 이제 그러면 이 정책이 이 주택 시장에만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부분 균형 접근 방법이에요. 그 partial equilibrium을 보는 겁니다. 그 다른 시장은 보지 않고요. 다른 시장과의 인터랙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건 보지 않고 주택 시장만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부분 균형에 따른 이제 접근법이고, 일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 시장에 어떤 정책이 들어가면 이제 정책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커민하면 그러면 당연히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 시장에도 주고 받을 것이고, 뭐 다양한 시장들이 거시경제에 존재하니까 물론 우리가 이번 학기 거시경제학에서 이 시장들을 모두 다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뭐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랙션들이 실제로 나타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균형이 달성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균형과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시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시장도 봐야 되고 대부시장도 봐야 되고 자본시장도 봐야 되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시장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균형 접근법이고요. 실제로 뭐 현실에서는 매우 많은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것을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매매하는 시장과 뭐 이제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이제 여러 시장들이 존재하지만 이걸 제가 편의상 하나의 주택 시장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조금 이렇게 하이어 레벨에 있는 개념으로 시장을 조금 이렇게 단순화해서 카테고라이즈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가능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범주로 구분을 하고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범주를 구분을 해서 이슈를 조금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경제 전체의 시장이 동시에 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를 보는 것이 이제 일반 균형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사실상 세 가지 시장을 이제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최종 재화에 대한 커피 시장이죠, 그렇죠? 생산된 재화 커피입니다. 커피 시장, 커피 시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 시장이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본 시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시장이 존재하고요. 각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죠. 우리가 커피 가격을 P라고 불렀고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웨이지를 W라고 부르고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임대료 수준 우리가 이것을 이자율이라고 부르고 R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가격이 결정이 될 거예요. 커피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그러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 세 개의 시장이 동시에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장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시장만 경제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일반 균형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섹션의 이제 소 제목이 서브 타이틀이 일반 균형입니다. General Equilibrium이고요.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앞서 커피 시장에서 결정되는 커피의 가격을 뉴머레어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1이라고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커피 하나의 가격은 그냥 1인 거예요. 커피의 가격은 커피인 것처럼 마치 커피가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1달러의 가격은 그냥 1달러고요. 1만 원의 가격은 그냥 1만 원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사실상 커피 시장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커피 시장의 가격을 우리가 뉴머레어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머지 두 개의 시장이 균형 상태일 때 어떤 모습을 갖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왜 우리가 커피 시장을 보지 않아도 되는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또 뭐 조금 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프랑스의 경제학자 중에 굉장히 그 위대한 경제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레옹 왈라스라고요. 레옹 왈라스라고 하는 프렌치 이코노미스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실을 증명을 했냐면 여러 개의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시장이 존재한다고 한번 해보죠. 경제 전체에 10개의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9개의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어요.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볼 필요도 없이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게 월러스 로예요. 그 월러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그러니까 왈라스가 증명해 놓은 사실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균형 상태에 있고 자본시장도 균형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왈라스의 법칙에 따라서 커피 시장은 그냥 자동으로 균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시장은 사실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왈라스의 법칙은 요즘은 왈라스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뭐랄까요? 위대한 경제학자가 증명해 놓은 사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개의 시장이 존재하고요. 이 중에
N-1개의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면 나머지 하나의 시장은 자연스럽게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시장 균형과 자본시장 균형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커피시장 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왈라스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커피 가격을 우리가 뉴머레어로 설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커피 시장을 따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두 가지 다 틀린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노동 공급 자본 공급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 챕터 4를 시작할 때 처음에 모형에 대한 소개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어떤 가정을 했었냐면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첫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넘버 2 보시면 커피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노동은 L바로 일정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수량도 K바로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 공급량 L바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공급량도 이제 K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정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임금이 상승하거나 혹은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노동자들은 노동을 더 공급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에서 봤던 일종의 공급의 법칙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능한 이제 문제를 단순화한 것이죠. 임금이 상승해도 그냥 노동 공급량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의미를 노동 공급량이 L 바로 일정하다는 것은 가로축에 노동 투입량 L을 표시하고 이제 세로축에 웨이지를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웨이지는 우리가 커피 단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세로축의 단위는 그냥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 공급량이 L 바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웨이지가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하거나 상관없이 노동 공급량이 L 바로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노동 공급 곡선을 표시하시면 돼요.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에요. Labor Supply Curve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어서 Labor Demand Curve가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노동시장 균형을 얘기하려면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급 곡선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곡선 볼 필요 없습니다. 수요 곡선만 보면 되고요. 독점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의 가정은 커피 시장도 그 다음에 레이버 마켓도 캐피탈 마켓도 모두 다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장에 참가하는 그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장 환경, 시장 구조, 마켓 스트럭처를 우리가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피탈 마켓의 경우에도 가로축의 변수를 K로 표시를 하고요. 이제 세로축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이제 임대료를 우리가 R 이자율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율도 단위가 뭐냐면 커피예요. 자본의 공급량도 K 바로 일정하니까 자본의 캐피탈 서플라이 커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선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과제는 그렇다면 자본시장에서 자본에 대한 수요 곡선이 무엇인가? 그 질문,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무엇인가? 그러면 수요 곡선을 우리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곡선과 자본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누가 노동을 수요하고 누가 자본을 수요하는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답은 자명합니다. 바로 자바가 노동과 자본을 수요하는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바의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는데 이제 자바의 문제를 압축해서 노동시장의 노동 수요 곡선으로 하나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자본에 대한 수요 곡선으로 또 하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한번 보시죠. 노동 공급 곡선이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공급 곡선이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세로축의 값은 다 커피고요. W도 커피 단위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커피의 단위입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노동 수요 곡선과 자본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시기 전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자, 노동의 한계 생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Marginal Productable Labor인데 이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요. 바로 자바의 생산함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바가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생산하는 커피가 얼마만큼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노동을 이만큼 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L입니다. 이만큼 투입할 때 비교적 추가로 생산하는 커피의 양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세로축은 바로 커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을 이만큼 투입하면 추가로 생산하는 커피의 양은 전부 다 줄어들겠죠.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쭉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 MPL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커피의 가격 P를 뉴머레어로 설정했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Value of Marginal Productable Labor는 뭐와 같냐면 그냥 Marginal Productable Labor와 같아요. 그래서 그냥 MPL이라고 써놓고 우리가 이것을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앞서 우리가 자바의 이윤 극대화 문제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했었냐면, 자, 이런 걸 우리가 봤었죠. 자, 시장의 임금이 웨이지가 예를 들어서 W0로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W0를 우리가 세로축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유는 W도 그러니까 웨이지도 커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커피이기 때문에 세로축에 표시할 수 있어요. W0로 웨이지가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자바는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냐면 바로 이만큼의 노동을 투입할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노동을 수요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노동을 투입하는 게 수요하는 거잖아요. 말을 바꿔서 이제 수요한다 라는 표현을 써보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던 수요곡선을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게 그리고요. 디맨드 커브예요. 자, 이쪽이 가격이고, 자, 이쪽이 수량입니다. 수요곡선의 그 의미는, 수요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제 가격이 주어졌을 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수요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P0로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Q0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여러분 세로축의 변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미시경제학의 후반부라든가 이제 웰페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후생경제학, 그러니까 웰페어 이코노믹스라든가 이제 재정학 과목으로 가서 재정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수요 곡선을 거꾸로 읽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거꾸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시경제학의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시경제학에 있어요. 원래 미시경제학의 하나의 분야였습니다. General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게 거시경제학의 분야가 아니고요. 미시경제학의 하나의 분야인데 이걸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의 매크로가 시작된 다음에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이제 거시경제학을 그리고 나서 거시경제학이 생긴 거잖아요. 케인즈 이후에 거시경제학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매크로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케인즈가 매크로이코노믹스를 사실상 만든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상당히 많은 발전이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 그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했던 연구 방식이 스터디 방식이 이제
예전에 미시경제학에 있었던 General Equilibrium Analysis의 개념들을 미시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꼭 지금은 일반 균형하면 꼭 매크로에서 하는 어, 뭐 잡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원래 미시경제학에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방대한 분야가 또 있어요. 뭐 지금은 사실 그게 미시경제학이냐 그게 거시경제학이냐 그런 구분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미시경제학자라고 하는 표현은 별로 없어요. 되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거시경제학은 되게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거시경제학은 거시경제학자라고 하는 에, 그러니까 경제학자 중에 거시경제학 하는 사람들 거시경제학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미시경제학 하는 사람들을 미시경제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경제학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론경제학자.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을 이론경제학자라고 부르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지우겠습니다. 미시경제학 하는 사람들 미시경제학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자, 이제 수요 곡선 다시 돌아가서 가격이 주어지면 얼마만큼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수요할 것인가 이렇게 수요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노동의 한계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바라고 하는 한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거대 기업, 그 유일한 기업이면서 동시에 거대 기업이 자신의 노동의 한계 생산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주어졌을 때 시장 가격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웨이지에 따라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노동을 수요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W0로 주어지면 자바는 혹은 대표적 기업이니까 이 국가 경제 전체의 모든 기업들은 노동을 L이라고 하는 재화를 얼마만큼 수요하냐면 여기까지 수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수요 곡선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버 마켓에서 자바의 노동의 한계 생산은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웨이지가 주어지면 얼마만큼의 노동을 수요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보죠. 웨이지가 비교적 높습니다. W1으로 웨이지가 높아요. 그러면 자바는 어디까지 노동을 수요하냐면 이만큼 노동을 수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혹은 가격이 1이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은 바로 이 국가 경제의 노동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PL이 바로 혹은 정확히 표현하면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국가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상 노동 수요 곡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추얼리 노동 수요 곡선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을 알고 있고 노동 수요 곡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균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쉽게. 그래서 노동시장의 균형 웨이지는 이퀄리브리엄 웨이지는 W 스타가 될 것이고요. 이 서플라이 커브와 디맨드 커브가 만나는 점이 이퀄리브리엄이니까 균형 노동 투입량 혹은 균형 노동 공급량은 L 스타가 되는데 노동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기 때문에 이 경제에서 사람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 공급량 L 바만큼 다 수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 스타 그 다음에 L 스타를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고요. 이게 노동시장 균형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노동의 한계 생산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자본시장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본 공급 곡선 우리 수직선이라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슬라이드 페이지 넘버 2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 곡선이 무엇인가, 자본을 수요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기업들이고요. 우리가 자바를 대표적 기업으로 선택을 해서 자바의 의사결정을 받습니다. 그럼 바로 자바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바로 자본시장에서 수요 곡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바로 자바의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자본시장에서 자본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개념상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임대료가 높다면 자바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만큼 수요할 것이고요. 반대로 에스프레소 머신의 임대료가 매우 낮다면 그러면 자바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여기까지 투입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봤듯이 한번 볼까요? 자, 이윤 극대화를 하는 자바는 대표적 기업은 자, 이 수준까지 에스프레소 머신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R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임대료 이자율이고요. MPK는 바로 자바 자신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R이 주어지면 이 둘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K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얘가 주어지면 얘는 기분이고요. 얘가 주어지면 이제 자바는 K를 조절을 하겠죠. K를 조절을 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이거를 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여기에서 L이 딱 결정되고 여기에서 K가 딱 결정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도 영향을 받아요. 자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자본의 한계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이 많으면 풍부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한 대일 때 직원들의 수를 계속 늘려주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체감하잖아요. 그런데 에스프레소 머신도 동시에 늘려주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혹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양이 늘어날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레이버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서 딱 캐피탈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하시진 마시고 그냥 개념상으로 이렇게 해서 레이버가 결정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캐피탈이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둘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이게 결정되는 거고 이쪽에선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연립방 정식의 형태로 둘이 같이 두 식이 함께 K와 L을 결정하는데 두 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시장 균형을 보시면 자본 공급 곡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바로 자본시장에서 수요 곡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과 균형 자본 투입량 K스타, R스타와 K스타가 결정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그림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경제 전체에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자바 기업 하나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 잠깐 지우고요. 우리가 지금 경제 전체의 문제를 보고 있는데 노동시장 균형에서 균형 웨이지는 W스타와 같고 자본시장 균형에서 균형 이자율은 R스타와 같아요. 그리고 투입되는 노동량은 혹은 뭐 사람들의 숫자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L스타와 같고 뭐 노동시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만 사람이라고 편의상 한번 해볼게요. L스타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투입량은 K스타와 같습니다. 자, 이제 뭘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요. 노동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기업이 지불해야 되는 노동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실제로 투입하는 노동이 L스타고요. 물론 이제 이게 L바와 같지만 그 다음에 1인당 지급하는 웨이지는 W스타와 같습니다. 노동 비용은 WL이었었어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기업의 이윤에서 여기에서 노동 비용이 바로 wage times hours worked라고 해도 number of workers라고 해도 괜찮고요. W 곱하기 L입니다. 이게 노동 비용이고 자본 비용은 R 곱하기 K예요.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죠. 노동 비용 균형에서는 이제
W 스타 타임스 L 스타가 균형에서의 노동 비용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W 타임스 L이라고 쓰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W가 균형에서 어떤 값인지 뭐 3, 뭐 혹은 10 이런 값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W 스타는 하나의 값이에요. W라고 쓰면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른다는 뜻이고 W 스타라고 쓰면 그게 하나의 어떤 값이 되는 것입니다. value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W 스타, L 스타는 사실 바로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일종의 지오메트리 시간입니다. 기하학 시간입니다. 이 바로 면적이 노동 비용이고요. 자본 비용도 쉽죠. R 스타 타임스 K 스타니까 이 면적이 바로 자본 비용입니다. 자본 비용과 우리가 노동 비용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 텐데 노동 비용이 바로 이건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읽을 수 있냐면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다 이 자바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너무 심플해서 너무 단순해서 다른 곳에 가서는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여기 자바에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L 스타만큼이고 각자 W 스타의 웨이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경제 전체의 노동 소득은 얼마나 될 것인가? 레이버 인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동 소득은 얼마인가? 다른 데 가서 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바로 노동 비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간단한 모형에서 노동 소득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 소득이에요. 혹은 뭐 근로소득, 임금소득 다 괜찮습니다. 비임금소득, 비근로소득 이런 건 없어요. 물론 뭐 있죠.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제 뜻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다른 데 가서 얻을 수 있는 레이버 인컴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죠. 노동소득, 임금소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뭐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의 주식을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뭐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결국은 누군가 그 돈을 누군가 펀드를 제공한 사람에게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금융 상품도 결국은 거기에 투자한 사람 투자자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굉장히 다양한 금융 중개기관들이 존재해요. 특히나 뭐 금융시장에서는 훨씬 더 그렇죠. 실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자본시장이 아니고 현실에서의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이 금융기관들이 하는 역할은 이쪽에 있는 소비자들과 이쪽에 있는 뭐 기업들 사이에 일종의 정말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Financial Intermediaries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자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소유자라고 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큰 대기업의 오너라는 표현이 사실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납득이 왜냐하면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어떤 용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경제학 공부해 보시면 용어는 비교적 굉장히 클리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설명하는 용어인지가 되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디어라든가 혹은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경제학 비슷한 그런 용어들은 사실 그 개념이 클리어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뭐 예를 들면 50년 전에 혹은 뭐 100년 전에 누군가가 그 기업을 세웠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창업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창업주가 자기 돈을 다 들여서 그 회사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자를 해서 그쵸? 함께 이제 자본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창업을 하고 그걸 이끌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그 회사의 주인은 사실 최초에 투자를 한 다른 투자자들하고 사실 쉐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업가는 맞는데 창업주는 사실 아니죠. 거기 오너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one of them이지 the owner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the owner 쓰면 괜찮습니다만 the owner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기업들 보면 물론 이제 창업주 2세, 3세, 4세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게 그 사람 회사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도 좀 그런 표현들을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걸 보면 저는 잘 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거부감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자바가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여기 뒤에 그림판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좀 밝은 색으로 할까요? 첫 번째는 자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을 자바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바라고 하는 기업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경제학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는 누군가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일종의 뭐 인공지능, 머신, AI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경제 주체, 이코노믹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뭐 혹은 기업을 엔트레프레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최종 소비자와 혹은 가게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로 하면 이제 자영업자의 개념이기도 하죠. 이런 컨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우리가 보는 자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어떤 주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하고 소유하고 뭐 이런 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직 이윤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그냥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자바는 누군가에 의해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뭐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 설비를 뭐 빌딩도 가지고 있고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가 어떤 기업이 그렇다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비행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 뭐 이런 것은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그게 회사의 자산이 되어서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소유하는 것이죠. 그럼 이 회사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소비자들이 이 자바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바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바가 이윤을 내면 그 이윤이 소비자한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어떤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정용진 부회장이 당연히 신세계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신세계에서 발생한 이윤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정용진 부회장은 사실상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 컨텍스트에서는 소비자라고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갑자기 정용진 부회장이 소환돼서 예.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가끔 이제 교회에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 최근에 교회가 사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 우리 거시경제학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물론 이제 뭐 크리스찬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저 교회 못 가고 있어요. 그 코로나 이후에 저희 가족 모두 이렇게 교회는 가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뭐 온라인이랑 이제 방송 매체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교회를 가지 않고 이제 뭐
매주 일요일마다 집에서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요. 저희 교회 정영진 부회장께서 저희 교회 다니세요. 네, 그래서 뭐 여하튼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8월 15일 즈음에서 일어난 많은 교회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이제 죄송한 마음은 죄송한 마음이고 죄송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뭐 강의 내용과 상관없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소비자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용진 부회장을 아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도 저 모릅니다. 네. 아무도 관계 없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정용진 부회장을 아시는 분들을 알고 있죠.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소비자들이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소비자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소비자가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제3자가 뭐 소비자 중에 한 명이어도 괜찮고요. 어떤 기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자바에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요. 그 회사가. 그리고 나서 그 이익을 다시 소비자들한테 배분하는,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얼스타고요. 균형 상태에서 전체 균형에서 자본시장 균형에서 거래가 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대수는 K스타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자바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가정을 채택하겠습니다. 어차피 첫 번째도 두 번째와 똑같은 얘기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권리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소비자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권리로부터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게 되냐면 이만큼의 소득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자바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자바 입장에서는 이게 자본 비용이고요.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빌려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게 자본 소득이 되는 것이죠. 다른 자본은 없고 또 자바도 그 커피 생산에 필요한 다른 자본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쪽의 노동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동 소득, 임금 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같아지냐면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뭐 여기서 이제 뭐 소비자들의 자본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의 해석은 이제 다음 동영상 클립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